펜텍 스카이폰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초반 10대, 20대한테 스카이 슬라이드 폰은 로망이었습니다. 그걸 들고 다니면 부러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 스카이를 만들던 회사가 두 번의 워크아웃, 한 번의 법정 관리를 거쳐 400억 원에 팔렸습니다. 한때 매출 수조 원,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10%로 삼성, LG 다음이었던 회사가요. 마지막으로 내놓은 폰 이름이 아임백이었는데 진짜 돌아오지 못했죠. 오늘은 한국판 노키아 펜텍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펜텍은 1991년에 설립된 비교적 젊은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통신 장비나 무선 호출기 같은 걸 만들다가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휴대폰 제조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삼성과 LG라는 거인들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SK텔레텍이 만든 스카이라는 브랜드도 잘 나가고 있었고요. 펜텍은 중소형 제조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면 승부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펜텍이 선택한 승부수가 M&A였습니다. 직접 키우는 대신 다른 회사를 사서 덩치를 키우겠다는 전략이었죠. 2001년 펜텍은 현대전자 통신부문에서 분리된 현대 큐리텔을 인수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당시 큐리텔은 펜텍보다 덩치가 더 큰 회사였거든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삼킨 거예요. 무리슈에 가까운 인수였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는 SK텔레텍까지 인수해버립니다. SK텔렉이 바로 그 스카이 브랜드를 가진 회사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펜텍, 큐리텔, 스카이라는 세 개의 브랜드를 모두 품게 됐고 단숨에 국내 휴대폰 시장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삼성 다음이 펜텍이 된 거예요. 언론에서는 펜텍의 도약이라고 보도했고 창업자 박병여 부회장은 한국 휴대폰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죠. 그런데 이 공격적인 확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M&A 자금 대부분을 빚으로 조달했거든요. 회사를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펜텍한테는 그만한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빌렸고 재무 구조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2006년에는 결국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이란 기업 개선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채권자들이 나서서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당시 채무 규모가 약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중견 제조사가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빚이었습니다. 2007년 1차 워크아웃이 시작되면서 펜텍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임원 60%를 포함해서 전체 인력의 35%를 잘라냈고 해외 진출 국가도 50개국에서 10개국으로 대폭 줄였죠. 몸집을 확 줄인 거예요.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7년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꾸준히 실적을 개선해서 2011년 12월에는 워크아웃을 졸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M&A 후유증을 딛고 다시 일어선 성공 사례처럼 보였죠. 하지만 펜텍이 내부 정리에 집중하는 동안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고 2009년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등장했거든요. 휴대폰 시장의 중심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이동하던 시기였습니다. 피처폰이란 스마트폰 이전 세대의 폰을 말하는데요. 슬라이드폰이나 폴더폰 같은 거죠. 펜텍은 워크아웃 기간 동안 여전히 슬라이드폰과 폴더폰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 전략은 삼성이나 LG보다 한 박자 늦게 전개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잘 버텼습니다. 펜텍이 내놓은 베가 시리즈가 꽤 선전했거든요. 베가 레이서, 베가 넘버 6 같은 제품들은 성능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고 LTE 초창기에는 삼성과 LG 다음 선택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2년에는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약 10%를 기록하면서 3위지만 존재감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스카이라는 브랜드 인지도도 여전히 살아있었고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펜텍은 취약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신사 종속 구조였어요. 펜텍은 브랜드 파워나 마케팅 자금에서 삼성, LG와 비교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SKT, KT, LGU 플러스 같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제품 기획부터 물량, 프로모션까지 전부 통신사와의 협의에 좌우됐고 통신사가 물량을 줄이거나 판매를 미루면 바로 실적이 흔들리는 구조였죠. 삼성이나 LG는 글로벌 시장이 있어서 국내 통신사에 덜 의존할 수 있었는데 펜텍은 국내 판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중복 투자였습니다. 펜텍은 피처폰과 스마트폰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슬라이드폰이나 폴더폰 라인업을 쉽게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과거에 잘 팔렸던 제품들이니까 미련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경쟁이 심해지자 프리미엄부터 보급형까지 라인업을 과도하게 늘렸고 이게 재고 부담과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집중해야 할 때 분산을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규모의 경제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칩셋,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부품에서 대량 구매를 해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삼성이나 애플처럼 엄청난 물량을 뽑아내는 회사는 부품을 싸게 살 수 있는데 펜텍은 그 규모가 안 됐습니다. 기술력은 있었어요. 베가 시리즈가 그걸 증명했죠. 하지만 자금이나 규모에서 밀렸고 그 격차를 메우려고 또다시 빚을 내거나 통신사에 더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결정적인 하락 국면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나타납니다. 2013년 펜텍의 매출은 1조 3,356억 원이었는데요. 순손실이 6,2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적자로 까먹은 거예요. 완전 자본 잠식에 가까운 상태가 됐는데 완전 자본 잠식이란 회사의 누적 적자가 자본금보다 커서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라는 뜻입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대규모 은행 자금 지원을 받았고 9월에는 창업주 박병여 부회장이 사퇴했습니다. 직원 800명이 6개월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극단적인 구조조정까지 했는데도 그해 적자가 6,194억 원이 찍혔어요. 펜텍이 한 차례 숨을 고를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2013년 8월 채권단이 약 8천억 원 규모의 출자 전환과 지원에 참여하면서 펜텍 회생을 도왔거든요. 출자 전환이란 빚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빌려준 돈을 받지 않는 대신 회사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채권단이 8천억 원이나 투입한 건 그래도 펜텍을 살려볼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펜텍의 최후의 일격이 날아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처분이었어요. 당시 SKT, KT, LG U+ 세 통신사가 불법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이다가 공정위와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고 당연히 새 폰 판매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이나 LG는 글로벌 시장 매출이 있어서 이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었는데 펜텍은 사실상 국내 통신사 판매에 목숨을 걸고 있던 회사였어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팔아야 할 신제품들이 창고에 쌓였습니다. 재고 손실과 자금 경색이 동시에 찾아왔죠. 통신사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게 이때 치명타가 된 거예요. 한 번의 영업정지로 회사 전체가 흔들릴 만큼 구조가 편향돼 있었던 겁니다. 결국 펜텍은 2014년 2월 2년 2개월 만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합니다. 두 번째 워크아웃이었죠. 그해 8월에는 기업 회생 절차, 흔히 법정관리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법정관리란 법원이 회사 경영에 직접 개입해서 정리하는 건데요. 자력으로는 회생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당시 부채 규모는 1조 원을 넘겼고 세 차례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펜텍을 사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2015년 5월 펜텍은 결국 회생 절차를 포기합니다.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는 듯 했어요. 그런데 6월에 반전이 찾아옵니다. 광학부품업체 옵티스와 통신장비업체 솔리드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인수 의향을 밝힌 거예요. 2015년 6월 16일 M&A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8월에 본계약까지 체결하면서 펜텍은 가까스로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인수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약 400억 원이었습니다. 한때 매출 수조 원을 기록하고 국내 2위까지 올라갔던 회사가 400억 원에 팔린 거예요. 그 처참한 숫자가 펜텍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인수 후 펜텍은 다시 한번 스마트폰 시장에 도전합니다. 2016년에 스카이 아임백이란 이름의 스마트폰을 내놓았거든요. I'm back. 나 돌아왔다는 뜻이죠. 레트로 감성 디자인에 스톤이라는 물리 다이얼 액세서리까지 달아서 초기에는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초기 물량이 매진되기도 했고요. 펜텍 부활이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능이나 가성비에서 경쟁사 대비 매력이 떨어졌거든요. 같은 가격대에 삼성이나 LG 폰을 살 수 있는데 굳이 펜텍을 선택할 이유가 부족했죠. 무엇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펜텍이 또 망하면 AS는 어떻게 되지? 라는 불안이 컸습니다. 두 번의 워크아웃, 한 번의 법정관리, CEO 사퇴, 구조조정 뉴스를 계속 봐왔으니까요. 이 회사 괜찮을까라는 의심이 결국 장기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브랜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제품 하나만으로 반전을 만들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 후속 모델을 내지 못했고 아임백은 펜텍의 마지막 스마트폰이 됩니다. 2017년 5월 11일 펜텍은 휴대전화 사업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마저도 뚜렷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했죠. 보유하고 있던 통신 관련 특허들은 여러 회사에 나눠서 팔리기 시작했고요. 한때 국내 3위 휴대폰 회사였던 펜텍은 이렇게 모바일 시장에서 사실상 퇴장하게 됩니다. 펜텍의 몰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리한 M&A와 빚의 위험성이에요. 펜텍은 현대 큐리텔과 SK텔레텍을 인수하면서 빠르게 덩치를 키웠지만 그 대가로 1조 5천억 원의 부채와 2번의 워크아웃이 돌아왔거든요. 규모를 키워서 삼성 LG와 맞붙겠다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자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차이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삼키면 소화 못할 수 있다는 걸 펜텍이 보여준 거죠. 두 번째 교훈은 시장 전환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펜텍은 기술력은 있었지만 뚜렷한 차별화 전략이 없었거든요. 베가 시리즈가 좋긴 했지만 OS나 서비스나 생태계 측면에서 삼성, 애플과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고 이를 메울 만한 자체 플랫폼이나 글로벌 전략도 부족했습니다.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는데 펜텍은 그때 워크아웃 중이었어요. 내부 정리하느라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거죠. 세 번째는 통신사 의존 구조의 취약성입니다. 국내 판매 비중이 너무 높았고 통신사 영업정지 한 번으로 회사 전체가 흔들릴 만큼 구조가 편향돼 있었어요. 삼성처럼 글로벌 시장을 다변화하거나 애플처럼 자체 유통망을 구축했어야 했는데 펜텍은 둘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놓은 격이었죠. 네 번째는 브랜드 신뢰의 소진입니다. 두 번의 워크아웃, 한 번의 법정 관리, CEO 사퇴, 연이은 구조조정 뉴스는 소비자들에게 이 회사 괜찮을까라는 의심을 남겼거든요. 아임백 출시 때 초기 반응은 좋았지만 AS나 업데이트나 향후 지원에 대한 불안이 결국 장기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제품 하나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결국 펜텍의 몰락은 단순히 삼성이나 애플 때문에 망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리한 확장, 늦은 전략 전환, 취약한 유통구조, 자본력 한계, 그리고 연속된 위기 때마다 정면 돌파 대신 비지로 버티는 선택이 겹친 결과예요. 노키아가 그랬듯이 한 시대를 풍미하던 휴대폰 브랜드가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 펜텍은 한국판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스카이 슬라이드 폰으로 10대, 20대의 로망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베가 시리즈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조 5천억 원의 빚, 두 번의 워크아웃, 한 번의 법정 관리, 그리고 400억 원이라는 처참한 매각가가 펜텍의 최종 성적표가 됐죠. 마지막 스마트폰 이름이 아임백이었는데 결국 진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펜텍의 몰락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 시장에서 한 박자라도 늦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